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밝혔는데요.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에 비치위원회 행사도 있죠. 네, 김성진 기자. 네, 그래서 오늘 비치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열고 이제 123 내란 때, 12.3 내란 때 이제 극복했던 시민들과 그날의 또 의미를 또 되새겨보는 시간을 또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 또 오늘 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했어요. 대통령께서 오늘 날짜로 그 국민들에게 빛의 혁명 행사에서 네. 하실 건데 이거를 페이스북에 그 X에 미리 올리셨기 때문에 저도 그 임명장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장이죠. 감사장을 두 분의 기자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제가 대통령님의 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토록 시리고 시렸던 겨울을 지나 다시 새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장한 힘 앞에 맨몸으로 서서 증오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힘,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거리와 광장을 밝히던 찬란한 오색빛을 기억하며 위대한 대한국민 김성진님께 이렇게 주시는군요. 그렇죠. 2026년 7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제가 김성진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X에다 올리신 거에다 이름을 채워주셨군요. 이하동문 위대한 대한국민 박형광. 장 기자님께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네. 제가 뭐 후배들께 딱히 뭐 드릴 건 없고 이렇게 대통령 대신해서 드려봤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만 해도 저희가 앞에 트레일러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비상계엄 그 밤을 기억하고 계시는 수많은 애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찾은 민주주의인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믿고 그리고 함께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꼼꼼히 넘버링하면서 하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진도 나가자 5년간 그리고 또 미진한 것은 그 다음 때 저는 이렇게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그 밤에 어디 계셨어요, 우리 김성진 기자? 그 밤에 이것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저는 저기 아는 후배와 저기 마포대교를 건너다가 이대로 가면 다 잡힌단다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대교에서 마포대교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서울 모처에 숨어서 기사를 쓰고 막내를 대신 당시 이제 제 그때 어디 출입했어요? 저는 출입이 없었죠. 윤석열 때라 어디 아무 때도 출입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집에 후배가 찾아오더라고요. 오는 길 장갑 잡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기사 좀 급하게 올려놓고 둘이서 이제. 그 순간에 그래도 저널리스트셨네요. 비상계엄 나서 언제 군인이 와서 잡아갈지 기자들 제일 먼저 잡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파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한겨레, 경향, 겸공 그리고 MBC, JTBC 이렇게 5개 언론사에 대해서 장악해가지고 다 단전단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 순간 기사를 썼던 우리 김성진 기자님. 박경광 기자 어디 계셨죠? 저는 일단 본능적으로 국회를 갔어요. 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한창 하고 있으니까 시작이야 그게. 그때 이제 국장이 연락이 와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바로 일단 회사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잡히더라도 마지막에 준비하고 있던 기사는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국회를 갔다가 다시 마포대교를 건너서 회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은 마포대교였구나. 저는 서강대교를. 저는 서강대교를 건너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막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두 분은 장갑차 와 있고 시민들께서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뭐 여기도 찍어주세요, 저기도 찍어. 그때마다는 응원봉이 없었거든요. 전부 맞죠. 그 플라스틱 초에다가 그 종이컵 해서 나오신 분들이었고 그 이튿날부터 응원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밤새했어요. 밤새 로텐도홀에서 방송했던 맞아요. 그 이튿날이 그 무슨 김은지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수요일이었나 봐. 아, 방송을 또 하셨군요. 네, 네. 그렇게 함께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 다 있으실 겁니다. 댓글에 올려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활자가 아니라 좀 가슴이 시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뭐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란 1, 2, 3 관람을 하죠. 맞아, 오늘 오늘. 란 1, 2, 3. 란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봤어요. 경동에서 만든 거구나. 네, 네. 봤어요. 그 다큐인데 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펑펑 웁니다. 그냥 다큐인데. 다큐인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구나. 웁니다. 네, 재밌어요. 우리, 예, 보시면 다 같이 란 1, 2, 3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독의 영향력입니까? 우리 박형광 기자가 지난 월요일에 KBS가 몽골의 나담 축제 영상 자료 틀면서 내몽골 거를 틀어가지고 이거 상당히 몽골 분들께서 분개하셨다. 요런 내용을 우리가 네.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쇼츠가 20만 조회수가 나왔다면서요? 20만 넘더라고요. 와. 많이 봤네. 야, 우리 편의점은 어떡하냐?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지 네. KBS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야, 이거 성과 아닙니까? 박수. 박수! 네. 성과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네. 어쨌든 뭐 그 몽골 분들이 더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쵸. 네, 좀 사과를 한 거는 잘한 것 같다. 너무 잘했다. 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칠까요? 네. 네, KBS 공영방송 KBS 얼마나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국입니까? 예, 국민의 방송 KBS에서 이런 실수 없는 깔끔한 방송 해 주십사 또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금요일 준비한 내용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들이 한 주간의 청와대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겸손한 브리핑. 예, 겸손한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겸손하면 누구입니까? 박형광 기자입니다. 자, 박형광 기자의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사실 이번 주 청와대 주요 일정은 뭐니 해도 이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였죠. 2차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보고 하이라이트 몇 장면 꼽아봤는데 이 업무 보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는 각 부처별 현황을 대통령에게 말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원래는 하는데 네. 관례상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가 됐죠.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요. 7개월 지난 엊그제 또 2차 보고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1년에 두 번 하는 이 업무 보고에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고 네. 그럽니다. 근데 그만큼 또 국민들은 국정 상황을 또 면밀히 알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번 업무 보고는 이틀에 걸쳐서 총 4파트로 걸쳐서 나눠서 진행됐습니다. 7월 15일에는 한 번 있었고 7월 16일에는 2시간씩 나눠서 3번, 네. 3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네. 하나씩 만나가면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빛을 탕감해 주는데 너무 가혹하다, 엄격하다. 네. 네, 그래서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 면책하고 새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네. 보고 오시죠.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융이 아까 사람 살리는 금융 그 표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금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좀 엄격해요, 그죠? 파산하고 면책하고 다시 재출발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채권자도 사실 그 정리해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뭐 5년, 10년, 15년 되고 뭐 저 원금 빌린 게 1,000만 원인데 막 늘어나가지고 5천만 원 돼서 평생 빚쟁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 끌어안고 극단적 결정을 해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 도덕적 해이도 아니고, 아니 누가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예금 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말 그대로 분들을 굳이 이게 빚에 떠밀려서 뭐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아직 정서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부처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 빚 없는 사람 어딨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대개의 경우는 뭐 현금이나 현찰을 가지고 뭐 부동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렇죠. 그거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죽는 상황이다. 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저희 뭐 직장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사금융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이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그 이자 갚다가 더 빚을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계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세계 1위 나라로 네. 알려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정말 빚에 허덕이다가 사회생활도 온전히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빚의 탕감을 해주고 사회생활해서 또 이분이 돈이 생기면 이걸 또 사회에 그렇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빚을 너네가 빌렸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빚을 갚는데 왜 빚을 못 갚은 사람들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채무 상환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빚 때문에 좀 허덕이시는 분들에 한해서 심사를 제대로 해서 좀 국가가 대신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니까 조금 팩트 체크를 똑바로 하고 왜냐면 이걸 좀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이 그 박경광 기자님이 말씀에 좀 덧붙이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의 빚 문제로 다 보잖아요. 빚 문제를. 근데 이거를 시스템의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구조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봤거든요. 그 네.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봤지 이렇게 어떤 사회 시스템, 경제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생각보다 또 쉽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호건 금융위원장이 그 뒤에 영상 뒤에서 네. 말하는 게 이게 그 상록수 유동화 회사 문제가 네, 처음에 네. 불거져가지고 예.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은 그 관리하는 그 금융사들이 이 존재를 잘 모른대요. 이 채권 존재를. 네네.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면은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됐었던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끌어왔으니까 좀 쉽게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빚을 갚고 싶지만 빚을 못 갚아서 뭐 이를테면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불이행 때문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돼서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이럴 때 이제 사례별로 쭉 살펴보니까 이 좀 불법 채권 추심 이제 물론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뭐 스토킹형 추심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못 사게 따라다니면서 굴고 그렇습니다. 뭐 학교 앞에 찾아오고 돈 내놔라, 너 언제 갚을 거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뭐 영화나 예,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웃 방문 또 집주인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돈 안 갚는다. 주변에다가 예, 막 이런 일들도 있고 이 사람 뭐 돈도 못 갚은 아주 불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일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가족을 이 사람 오늘까지 돈 안 들어오면 시누이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돈 갚으라고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분류한 것도 뭐 좀비 추심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그 약간 그 텔레방에서 뭐 그 피해자들 괴롭히는 거랑 비슷한 맞습니다. 느낌이거든요. 예, 예. 네, 뭐 주변에 알리고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되게 오래된 문제이고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부채 탕감 운동 되게 열심히 이 활동을 하셨고 그 예전에 그때 세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그러고 해서 주빌리 2000 뭐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주빌리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사회운동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대안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대안을 내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형광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언론들이 몇 천만 원 비탕감 도덕적 해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빌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사설을 통해서 세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빚은 탕감하고 세금은 독촉하라는 대통령의 이중잣대. 이렇게 해서 비판을. 그게 왜 이중잣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헌절인데 오세훈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ETF 레버리지 이 상품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비탄감으로 생색을 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너무 교묘하게 섞어놨는데 본인이 제고에 선동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이 정책이 청년을 뭐 투전판으로 내몰고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 투전판이라고 생각하는 ETF에 투자를 할까? 청년들이 왜 거기다 돈을 걸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이분 또 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정부에서 그 ETF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컷을 높여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돈 없는 사람은 돈 벌지 말라는 거냐. 이런 사실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건 다 빠지고 네.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실 이 얼마 안 되는 소액으로 지금 채무 탕감이 안 돼가지고 빚에 허덕이고 죽음으로 내모는 문제랑 청년들의 레버리지 ETF 투자하는 문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선동하는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에 딱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 이 정책을 시행하면 일부러 돈을 안 갚다가 아예 나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거짓 증명해서 국가가 대신 탕감하게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예요. 네. 있겠죠. 굉장히 소수. 소수. 근데 그런 소수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잡아내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까지 우리가 그냥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떠안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끌어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이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예, 빚 때문에 허덕이다가 아이들까지 끌어안고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그렇게 잔인한 사회여야 되냐. 아니 그분이 이제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소액이라도 계속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채무 불이행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단 햇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노동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절벽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잔인하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분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일을 해서 얼마라도 갚을 수 있게 그렇게 독려하는 세상이 될 거냐. 저는 그런 데서 정책 당국자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가 지방교부세도 안 받는
유일한 지자체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예. 자, 저희가 뭐 기회가 되면 오세훈 시장 모시고 환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십시오. 국내에서는 배석해서 말을 못하지만 여기서는 입을 열 수 있다. 예. 네. 기회를 드릴 터이니 오시기 제가 아직 바랍니다. 피고소인이긴 한데. 또 그렇군요. 그렇게 말해요. 네. 예. 자, 두 번째는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네. 쿠팡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누구나 쿠팡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나만 표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네. 직격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인은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뭐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그렇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 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가지고 과징금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 그 도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은닉 폐기하는 경우에 그 내부자가 아니면 알소가 사실은 물론 잘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신고를 할 경우에 실제로 포상금 제도를 이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을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쿠팡에 관한 한 정말 자비라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요. 사실 쿠팡 전문 기자 박형관 기자. 네, 쿠팡이랑 오랜 인연이 있죠. 예. 쿠팡만 판다. 쿠팡을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잘하셔서 얘기 좀. 쿠팡한테도 고소당했던. 그렇구나. 슬픕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쿠팡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뭐 약간 감정이 좋지 않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쿠팡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6,400만 건 뭐 이렇게 하는 기업이면 당연히 이 정도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싸죠, 사실은. 그럼요. 네. 사실 전 국민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아니 저는 입장 바꿔서 미국이라면 그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보다 과징금 더 물릴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이제 로비스트법이 있으니까 합법적 로비에 따라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의회와 또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로비를 해서 한국 정부와 또 한국의 어떤 그 의회를 좀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성주 기자님?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쿠팡은 한국에서 돈 버는 기업인데 네.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의회랑 이런 데 로비를 해가지고 통상 문제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마찰을 맞습니다.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거야말로 사실 돈 버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어떤 개인의 소비자의 어떤 권리 정도였는데 네. 이제 AI 시대라 그 뭐랄까요, 그 개인정보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체 정보도 뭐든. 그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했다. 여기에 대해 제재금 솔직히 6천억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네. 안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경렬 대사가 민들레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좀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네네. EU에서 디지털 시장법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2025년 4월에 애플이랑 메타에다가 5억 유로랑 2억 유로를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백악관에서 비판했지만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조언을 하시는 게 미국이 싫어한다고 해서 법 접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통상 정책이 아니라 식민지 행정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야. 우리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수치를 하나 잘못 말씀드렸는데 6,400만 명이 아니라 3,400만 명. 3,400만 명. 이거 네. 쿠팡이 네. 아이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우리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안 됩니다. 네, 팩트는 바로 정확하게. 이제 쿠팡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될 이슈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을 따라가면서 계속 취재해서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거 세 번째는 일하는 이잼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았습니다. 네.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게 유튜브에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한번 보고 오십시오. 전체 대출 보증 또는 반환 채무 보증 그렇습니다. 이런 걸 두 가지가 하는데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고가 나면 대신 지급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사고율에 기해서 보험료를 받았을 거고. 네. 근데 그 예상보다 사고가 많이 나면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정도였어요? 손해 난 게 얼마 정도였어요? 저희가 신용 전세 보증 관련해서 무슨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나냐니까요. 크게가 아니라 작게는 얼마나 나냐고요. 저희가 아니 감이 전혀 안 잡혀서 그래요. 손실이라는 몇 천 원이냐, 몇만 원이냐, 몇 억이냐, 몇십억이냐, 몇백억이냐, 몇천억이냐, 몇 조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고 나중에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심사를 어쨌든 하잖아요. 70% 안에 들어가냐, 바뀌냐, 아니냐 해서 들어가 있다가 당신은 이제 안 돼. 사망한 경우 빼고 당신은 소득 기준을 넘었어라고 탈락하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신규 말고 탈락자가 얼마나 되냐고. 네, 탈락자 사망을 안 했는데 네. 탈락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소득 재산 기준이 초과해서 탈락하시는 아니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5만 명 4-5만 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4-5만 명이 탈락을 하고 그런데 새로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을 포함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4-5만 명이다. 신규 나이와 그러니까 탈락한 대상이 사람들은 이제 사망자도 있고 또 아니 근데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주세요. 내가 사망자 빼고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자꾸 사망자를 넣어요. 자신 있어요 그 숫자? 내가 좀 이상해서 그래 그게. 그러니까 매년 대통령님의 표정이 실시간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실시간으로 이 표정의 변화를 전 국민이 느낄 수 있었어요. 나 일 못하는 거 싫어. 이런 느낌으로. 네. 우리 국장님 좀 당황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오늘 우리 황종우 해수부 장관님께서 취재 편의점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제가 업무 보고 국무회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발언을 못할 때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는 생각이 안 난다라거나 아니면 모른다라고 하면 그 옆에 국장님 누구 안 계세요? 배석자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틀리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아주 그냥 쫙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싫어한다. 네. 모른다고 하고 네. 빨리 실무자 찾아서 정확한 네. 정보를 줘. 솔직하게. 네. 저는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외교부 그 이스라엘 공회에서 맞아요. 국민 잡혔을 때 공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핀트가 안 맞으셨어. 그래가지고 꽤 혼났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아지면은 네. 기초연금을 받던 분들도 못 받게 되고 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망자 빼고. 근데 이제 당국자에서 네. 당국자가 말을 할 때 네. 사망자 포함을 이렇게 사망자 빼라고. 근데 저희는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현장에 계셨던 또 우리 그 부장님께서 얼마나 또 그럼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되겠어요. 근데 네. 사실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대통령께서 갑자기 지목하셔가지고 질문권 받아서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덜덜 떨면서 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김성진 기자는 안 그러셨어요? 저도 저번에 첫 그러니까, 질문할 때 손을 버들버들 떨어가지고 네. 생각이 안 나더라고. 밤새 네, 생각했는데. 국장님 이해합니다. 네, 예. 다음에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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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좋은 게 어쨌든 공무원분들은 힘들겠지만 네. 그만큼 이제 뭐랄까 그
공직 기강을 확실히 잡는다. 그렇습니다. 라는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다. 예. 국민들에게는 좋다. 네, 저도 이제 세종에 있는 모 인사에게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할 때마다 엄청 준비를 하는데 몇 날 며칠 밤새우고 뭐 준비하고 몇 달을 사실은 준비해서 업무 보고 들어가는데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무원, 공직자 관리 그립 하나는 제대로 공무원을 똑부러지게.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우리가 네. 32분이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2분이 지났어요. 그래도 준비한 건 다 해야 되니까. 자, 네 번째 준비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이제 왜 계속 요즘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전북 소회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보시죠. 그리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 한 개 하고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죠.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무책임.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전북에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당국자라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이 공직자들 다 사정 알면서 이 전북 소회론을 막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섭섭해하게 하면 안 된다. 네.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 무책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메시지 보면서 이제 새만금 청장하고 주고받으면서 지금 35년까지 매립을 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 한 10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22조 8천억 잡혔던 게 깎여서 22조 4천억이 됐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13조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냐. 지금 9조 9천억 넣으면. 그러니까 너무나 희망 고문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말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조금 답답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책실장이 아마 이야기할 때 그 맞아요. 로봇 파운드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 네. 이제 로봇 이 사업이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바람에 네. 너무 커 보이긴 한데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주에서 로봇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네.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꿈이라고 표현을 그쵸. 했었거든요. 네. 그게 쉬운 사업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전북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대통령 말에 조금 뼈가 있었던 게 네. 이제 공직자 누구라고 말 안 했지만 네. 일부 공직자들이 겨냥한 게 누굽니까? 저는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제가 이름을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그나마 이름을 말하기 적절한 건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에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이런 네. 얘기를 맞습니다. 좀 뼈를 있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이원택 전북도지사님이 당선인 시절에 살짝 이야기를 기어이 또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 정도는 네. 해도 우리 될 것 같아요. 김성진 기자님. 그래서 좀 앞으로 잘 네. 협조하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 저는 근데 좀 기대가 생기긴 합니다. 세상의 모든 로봇을 만드는 어떤 새로운 터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이 거기를 울산처럼 만들겠다. 네. 새만금을 울산처럼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의 울산
엄청난 산업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의 새만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리고 듭니다. 나중에 한 10년 뒤면 로봇가 뒤에서 춤추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뒤에? 춤 좀 춰라, 야! 이러면 이제 춤추고 있고. 저희 방송 안 할 수도 네, 안 있어요. 할 수도 로봇이랑 방송할 수도 있어요. 로봇이 와가지고 경선 브리핑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준비한 것은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술자리에 이성과 동석하지 마라. 오. 젊은 이성과 동석하지 마라. 그래서 괜한 오해를 사게 하지 마라. 라고 네.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그런 경우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체적으로 안 그러는데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에요. 전에는 다 수용하고 감수했죠. 근데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이거든요.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닌 것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수단으로. 그 생각 자체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좀 난 것 같아서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안타깝잖아요. 평생 해온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본인은 인식 못하죠.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안 돼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사실 광산 소방서에서 네. 여성 소방관이 숨졌는데 그게 이제 이제 생전에 회식 자리에 가면은 계속 남성 상사가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좀 괴로웠다. 그런 내용이 좀 알려지면서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펜스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성 꼭 여성은 아니고 남자도 그렇게 하지 마라. 여자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요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젊은 이성과는 옆자리에 앉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으니 네.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면서 예전에도 그 강훈식 실장이 저희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네. 이제 예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 60년, 70년대생들 소득이 낮았던 시대도 살지만 소득이 높던 그렇습니다. 세대도 같이 사는 게 이제 현대 네. 사회인데 우리 조직 문화가 사실은 되게 아직은 MZ스러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근데 이게 뭐랄까 공직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기업들도 그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게 전체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각자가 조심하고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뭐 이제 세대론이 바람이 확 불었던 데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그 무렵에 그래서 뭐 부장님 스스로 가서 커피 타다 마시고 뭐 그래 옛날 같으면 다 막 후배들 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에서는 안 되는 사실상의 인권 탄압이 있었던 겁니다. 고인이 15개월 동안 무려 24번이나 억지로 술자리 참여를 강요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폭탄주 원샷, 술잔 파도 타기, 그리고 회식 후에 10번이나 이제 그 개원해야 되는 이런 그 끔찍한 폭력적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 그 젊었을 때도 뭐 그냥 우리는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인권 탄압이었더라고요. 그렇죠. 기자 사회에 폭탄주 문화. 자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예. 내가 진짜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검사들한테 나쁜 폭탄주 문화를 기자들이 배워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직사회부터 청렴 그리고 이런 문화가 없도록 해야 이게 또 민간으로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적절하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인권 침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주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네. 소방관이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라고 세금을 주는 게 아닌데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꼴로는 무조건 가가지고 폭탄주 마시고 뭐 거기서 뭐 계속 옆자리 앉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개어내고 이게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갑질 증거가 카톡이나 여러 군데 있어서 이거를 감찰을 요구했는데 감찰을 묵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리고 셀프 조사에서 특이사항 없으면 끝 이렇게 암장시켜버리는
이런 게 사실은 검찰, 경찰, 그리고 일선 소방 당국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해서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취재해서 고발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적 고발에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의 역할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벌써 1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무려 148분입니다. 와, 너무 소중합니다. 이 공휴일에도 너무 궁금하다. 이 148명의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 기자일까? 당국자일까? 반은 당국자분들은 아니실까? 반당국자. 예, 혹시 저희들이 뭐 실수하면 잡아서. 나 아까 괜히 그 전북지사님 이름 얘기했나? 이야기했나 큰일 났네. 걱정된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청와대 춘추관 출입하고 있는 뉴미디어 풀 기자들 중에 3명의 기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은 기자들이 함께 결합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저희의 같습니다. 코너명은 청기백기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인용하실 때가 온다면 네, 청기백기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원 기자님이 인용해 주셨어요. 뉴미디어 풀단 청기백기 팀.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기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업무보고 브리핑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틀간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요때 저희들이 나오는 소식 또 묶어서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휴일에? 빨리 끝내시죠. 네. 밥 먹으러 가자. 네. 밥 먹자. 네, 여러분 저희들 또 다음 주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많이 행복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